조금 길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얘는 쭉 끝낼 겁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비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조선시대의 애정소설입니다. 애정소설, 남녀간 연애한다는 얘기죠. 독특한 구성을 바탕으로 구성이 중요합니다. 당시 시대상이 반영된 주제의식을 알아보고 고전소설에 드러나 있는 서사갈래의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서사갈래면 뭐예요? 고민하지 마. 소설이야, 소설. 시작합시다. 바로 여기네. 애정소설이면서 몽유소설. 꿈속에서 누구 만나는 거야. 꿈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자소설. 외화, 내화, 외화 있는데 실제 중요한 얘기는 내화에 있다고. 비극적이에요. 신분을 결국엔 초월하지 못해. 궁녀 운영과 김생의 사랑인데 이거 따지면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궁녀가 궁 밖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주제는요. 현실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비극적이겠지. 근데 도대체 얘네들은 왜 목숨 걸고 이렇게 연애를 하느냐.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사회가 이렇다고 해도 우리 사랑을 막지는 못해. 자유연애 사상. 액자식 구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시를 통해서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and 더하기 산문 속에 운문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조로움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단조로움을 피한다. 권선징악이라는 고전적인 보편적 주제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거리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 먼저 살펴볼 거예요. 222페이지 오른쪽 밑에 등장인물 운영이야. 운영존이니까 당연히 운영이 주인공이죠.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본성은 뭔데요?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이지. 이거는 뭐 누가 시켜서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충실한 본능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뜨거운 정열과 지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 김생 남자예요. 뛰어난 글솜씨와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인물. 순수한 사랑이 현실적 장벽 앞에 가로막히자 식음을 전폐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극적이구나. 운영이는 궁녀라 그랬죠. 궁은 우리나라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개가 있어. 그 궁의 주인 안평대군. 학문을 사랑하면서도 풍류를 즐깁니다. 품위 있게 행동하지만 전근대적인 사고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운영과 김생이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과 김생이 사랑을 방해하는 일종의 반동인물입니다. 반동인물이야. 반동인물. 유영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니지 사람이지. 누가 꿈꾼다라고 했잖아요. 운영과 김생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인물. 현실적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세상을 유랑합니다. 괜찮나요? 어쨌든 주인공 운영과 김생이 안평대군 눈을 피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다. 넘어가기 전에 223페이지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몽유소설이라고 했죠. 꿈, 몽, 놀, 유 이런 뜻이야. 유원지 할 때. 몽유의 모티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산문체의 문학 양식. 꿈속에서 놀러 다닙니다. 현실, 인몽, 각몽. 인몽, 꿈에 들어간다. 각몽, 꿈에서 깨어난다. 15세기 중엽부터 출연하여 조선시대 전기간에 걸쳐 4대부 문인들에 만들어졌고 원생몽유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뒷페이지 잠깐만 넘겨보시면 배경지식 얘는 확인하셔야 될 테고 읽고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케이 226페이지 볼게요. 226페이지 오른쪽 위에 잘 봐. 현실이 있었지. 꿈이 중간에 있죠.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근데 꿈속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구 이야기를 해? 유영이라는 사람이 꿈속에서 누구? 운영이랑
김생이를 만나는데 운영이도 서술자이기도 하고 갱이 아니라 김생도 서술자이기도 하다. 서술자의 변화를 두고 읽어봅시다. 운영이 유영에게 자신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운영이 죽음 이후부터는 김생이 사건을 서술해 나간다. 외화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건이 서술이 됩니다. 유영 입장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이 됩니다. 밑에 어쨌든 이 둘 사랑이 이어지지는 않고 운영이가 죽습니다. 운영이가 죽는다라는 이유는 사랑을 지속할 수 없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절망, 유교 사회의 부조리와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야 했었던 궁녀의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나 이렇게 계속 억압받으면서 사느니 그냥 죽고 말 거야. 비인간적인 규제와 형식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아의 추구와 인간성 해방. 사회가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사랑하지 못하면 죽어버릴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주제? 현실의 제약을 초월한 남녀 간의 비극적인 사랑. 두 번째,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과 인간성의 해방. 다시 첫 번째,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의 봉건적 사회제도에 모순된 현실을 뛰어넘어 남녀 간의 사랑을 추구하다 결국 한계에 부딪혀 죽습니다.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과 인간성의 해방이란 측면에선 유교적 인습과 궁녀의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이자 인간성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됐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죽어서 귀신이 돼서 얘네들이 만났거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운영이가 살고 있었던 대군의 그 궁으로 옵니다. 안평대군의 궁에. 근데 거기에서 슬퍼해요. 폐허로 전란으로 폐허가 된 대군의 궁을 보면서 그래, 인간은 어차피 유한한 존재인데 유한한 인간사의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됐고요. 옆 페이지 미리 보러 갈게요. 중간에 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오른쪽 중간에 한 시가 나올 겁니다. 시가 나오면 산문으로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것보다 인물의 심리와 정서를 보다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다.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야기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주제를 부각해 줄 수가 있어요.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밑으로 내려오시죠. 운영전의 구조라고 되어 있고, 그러네 외화, 내화, 일, 내화, 이라고 해놨고, 외화, 유영의 이야기와 유영의 행적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내화 1에서는 유영과 운영, 김생의 만남과 대화가 있고요. 내화 2에서는 운영과 김생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있고, 다시 요게 끝나고 나면 꿈에서 깨어서 외화, 요렇게 밖으로 넘어올 거다. 밖으로 넘어온 이 외화는 그 이후에 어찌어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후일담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정도 용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본문 보러 갈게요. 222페이지 운영전. 오른쪽 사진 속의 상황을 추리해 봅시다. 금붕어 두 마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건데 만날 수가 없어요. 마치 누구와 누구 같아? 운영이하고 김생이 같죠. 이 둘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까?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관습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밑으로 내려옵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선조 34년 선비 유영은 좀 키워볼까? 안평대군의 옛 집이었던 수성궁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듭니다. 선조 34년.
안평대군, 수성궁이라고 하면서 어때요? 실제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실제 있었던 거지. 오, 소설이지만 사실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비 유영은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를 독자에게 연결해주는 인물이다. 술에 취해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어놓고 앞부분이 현실, 뒷부분이 꿈인데 꿈에 들어갑니다. 입몽. 한밤중에 잠에서 깬 유영은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과 그의 연인이었던 김생을 만나게 됩니다. 얘네 둘이 이 소설에서의 중심 인물이겠지. 운영은 유영에게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풀어놓고 이거를 다시 독자인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세종대왕의 왕자였던 안평대군은 수성궁에서 문인들과 풍류를 즐기며 운영을 비롯한 궁녀 10명에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평대군의 성격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풍류를 즐기고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 절대 바깥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명하지만 바로 요게 운영과 김생 사이를 갈아먹는 사회적인 제약이지. 혹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억압적 현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운영은 안평대군을 찾아와 시를 논하던 김생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바로 인간의 본성이지. 얼마 후 두 사람은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둘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하고 있어? 자유연애하고 있죠. 운영과 김생의 관계를 눈치챈 안평대군은 궁녀들의 거처를 서궁과 남궁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에 운영, 자란, 은섬, 옥녀, 비취 5명은 서궁으로 옮겨가고 궁녀 자라는 다른 궁녀를 설득하여 운영과 김생의 만남을 돕고 그러면 자라는 누구야? 둘 사이에 있어서의 조력자지.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김생은 담마다 밤마다 담을 넘어 운영을 만난다. 목숨 거는 거야. 하루하루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은 급기야 탈출을 계획하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운영은 의복과 재물을 궁 밖으로 보내고 김생은 이를 노복인 특에게 시켜 산중에 묻게 하는데 요게 아주 나쁜 놈이야. 하지만 특은 김생을 죽이고 운영과 재물을 탈취할 흉계를 구입니다. 결국 틀의 발설로 김생과 운영의 사랑은 발각되고 밑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갑시다. 김생이랑 운영이랑 연애하고 있었다고? 나 몰래? 안평대군은 완전 열받지. 대군이 노하시고 남궁 사람으로 하여금 서궁을 찾아보게 했더니 저희의 의복과 보화는 모두 없어졌으므로. 왜 없어졌어? 이미 궁 밖으로 빼돌려 놨지. 둘이서 살림살이서 차려고 미쳐 만드는 건가? 아니야. 요걸로 불교 제사를 지내서 저희 사랑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불공 드리려고 그랬었던 거거든. 대군이 서궁시녀 오인을 뜰 안에 불러놓고 형장을 눈앞에다가 엄하게 갖추어 놓고 영을 내리기를 살펴봤더니 운영이가 지금 딴 남자 만나고 있다? 그럼 같은 궁에 있었던 서궁에 있는 5명의 나머지 4명의 궁녀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5명이 작정하고 나를 속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놓고 저 5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라. 일벌백계 하시고 또 집장 매를 들고 때리는 사람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장수 몇 대를 때리는지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쳐라. 안평대군 와 이럴 때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떻게 대군께서 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분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머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서술자 누구야? 운영이야. 운영이가 서술자야. 꿈속에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유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에 5명이 호소하기를 원하건대 한 번 말이나 하고 죽게 하여 주소서. 억울합니다. 저 억울함을 풀 수 있게 그래도 말은 한번 다 해봅시다. 하니 대군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고 그 사정을 다 말해보아라 라면서 시녀들을 신문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먼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썼나봐. 그 사이에 낭만이 있어. 은섬이 먼저 글월을 올리니 이러하였습니다. 자, 확인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 명이 얘기할 거라고. 은섬이 얘기하고 비취가 얘기하고 자랑이 이야기하고 구구절절이 궁녀들이 이야기할 건데 궁녀들이 말하는 그 대사의 포인트를 찾아서 기억하고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게 시험 문제다. 은섬이 말하기를 남녀의 정욕은 남녀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음양의 이치에서 받은 것이므로 아주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심궁에 갇히자 외로운 몸이 되어서 꽃을 봐도 눈의 앞을 가리며 달을 대하여도 넋을 잃고 매화나무에 앉은 꾀꼬리로 하여금 짝을 지어 날지 못하게 하며 샘났었던 거야. 궁 안에 나무 위에 꾀꼬리 2마리가 하하호호 하면서 사이좋게 있으면 아 쟤네들 우리 앞에서 연애하네. 아 꼴보기 싫어. 쟤네들이 떨어지게 해야지. 그렇게 좀 심술도 부리고 그랬었던 거지. 발 사이에 드나드는 두 제비로 하여금 같은 둥지에 길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꾀꼬리는 지들 맘대로 원할 때 사랑할 수가 있죠? 제비도 원래 지들 맘대로 사랑하고 있었지? 궁녀들과 대비되는 대상이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궁녀들에게 있어서 질투의 대상이지. 이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스스로 정욕의 뜻을 이기지 못함이며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또한 투기의 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했을 뿐이니 어머 대놓고 솔직하게 얘기해내. 네 저희는 짐승들 질투했습니다. 그러했을 뿐이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까 물음표 서리법. 짐승들도 짝을 지어 사랑하는데 궁녀들은 궁에서 억압받으며 사랑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의 울분을 드러냅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한번 궁장을 넘어가면 인간의 낙을 알 수 있사오나. 그래요. 우리 몰래 담 넘어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연애해 보면 아 인간의 정을 알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은 오래도록 심궁에 갇혀서 이와 같은 일, 어떤 일, 궁장을 넘어가는 일,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어찌 저희들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람 맨정신에 참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런 거죠. 궁장, 궁의 담이야, 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가로막는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제약. 인간의 낙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아,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하는 거지. 인간의 본성과 성정을 억압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삶.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대군의 위험이 두려워서 이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가 시들어 죽어질 뿐이옵니다. 대군의 위험, 대군의 위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군의 위험은 뭐와 대립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대립되는 거지. 죽기 싫어서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다고. 궁중의 일에 있어서 이제 범한 죄가 없사온데도 불구하고 죽을 땅에 두고자 하시니 어찌 원통지 아니하리이까. 저희들은 구천지하 저승에 가서도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겠습니다. 아, 우리 완전
억울해요. 이러한 것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 발현되어 사랑했을 뿐인데, 사랑했다고 우리를 죽여? 아, 그래. 나 너무 억울할 거야. 다음으로 비취가 올리니 이러하였습니다. 비취는 뭐라고 얘기했나 또 봅시다. 대군께서 사랑해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온데 일단 비교법 쓰여져 있고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을 리가 있나? 과장도 좀 살짝 쓰여져 있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요. 어찌 감동하옴이 없사오리까? 일단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구야? 궁녀들은 대군의 깊은 은혜에 감축하고는 홀로 상궁에 거처하면서 홀로 상궁에 거처한다. 바로 인간의 본성이 억압되는 거지. 억압받음. 달 밝은 가을 꽃 피는 봄날에도 이 뜻은 변하지 않고 오직 문묵과 글쓰기를 하고 현가, 악기, 노래 등에 종사하고 있을 뿐인데 이제 씻을 수 없는 누명, 다른 사람과 정을 통했다라는 소문이 서궁에 미치셨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직접 남자 만난 거 아닌데 너무 억울해요. 살아도 죽은 것만 갖지 못하옵니다. 그래, 어차피 궁에 사는 궁녀로서 다른 남자 만난다라는 소문이 나서 헛소문 나서 나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죽여. 오로지 엎드려 빌건대 빨리 죽을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 소문이 퍼지자 부끄러워 못 살겠어. 그래, 나 죽여줘. 이야기죠. 밑에 세 번째로 자란이 올리니, 자란이는 운영이랑 사실은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오늘 일은 죄가 헤아릴 수 없는 데 있사오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를 어찌 차마 숨겨두리이까. 그래, 우리 어차피 오늘 죽을 건데 할 이야기 다 하겠다. 저희들은 여항의 처녀로서 아버지가 대순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비가 아닌즉 이상한데 어항의 처녀, 대순, 어미가 이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을 사례로 든다.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을 다 억누르며 살았던 대순이나 이비가 아니다. 우리는 남녀간의 사랑을 갖게 되는 것 자연스럽다. 우리 인간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 한다. 남녀간의 정욕이 어찌 홀로 저희들에게만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남녀간의 정욕, 뭐라고?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주나라 모강도 천자로서 매양 요대의 낙을 생각했고 한 나라의 왕도 남녀간의 정욕을 추구했고 항우와 같은 영웅도 해하의 눈물을 금치 못했고 당현종과 같은 영왕으로도 매양 마외의 한을 생각하였거니와 라면서 중국에서 대군 내가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들과 영웅들 이름 대줄게. 이 사람들도 다 남녀간의 즐거움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그런 거 없습니까? 대군께서는 어찌하여 운영으로 하여금 홀로 운우의 정, 남녀간의 정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영이도 사람이라서 남녀간의 정을 찾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김생은 곧 당대의 단정한 선비이온데 내당으로 끌어들인 것도 대군께서 하신 일이며 옛날에 운영궁 이 궁으로 안평대군이 김생을 초대한 적이 있어. 시 한번 써보라고. 야, 걔 처음에 불러들인 건 너야. 운영에게 명하여 벼루로 받들게 한 것도 대군의 영이었습니다. 걔 불러온 것도 너고 옆에서 수발 들라고 한 것도 너야. 네가 따지면은 중간에 소개팅 해준 건데
운영이 오랫도록 심궁에 갇혀 있으면서 달 밝은 가을, 꽃 피는 봄날이면 매양 마음을 상하였고 무엇 때문에? 김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오동잎에 떨어지는 밤비에 몇 번이나 애를 끌었습니다. 사랑하는데 못 보니까. 한 번 호협한 남성 누구 김생을 보고 넋을 잃고 실성하여 병이 골수에 사무쳐서 비록 장수하는 약과 월인 우와 엄청난 의원의 손으로도 효력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루 저녁에 아침에 이슬과 같이 죽어지면 대군께선 비록 측은한 마음이 있어 돌보고자 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 지금 순간 화가 나서 어떻게 운영이를 죽이고 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고 그거 되돌릴 수 없어.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한번 김생으로 하여금 운영을 만나보게 해서 두 사람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실 것 같으면 그냥 둘이 사랑 허락해 주세요. 저의 어지러운 생각으로는 무엇 둘 사이를 허락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선을 쌓는 것이 막대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덕을 쌓는 거예요. 전일 운영의 회절, 절개를 깨버린 것의 죄가 저에게 있사옵고 옛날에 운영이가 김생 만날 수 있게 도와줬었던 거 자기가 자백하는 거네.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보라고 부추기고 옆에서 도와줬어요. 저의 이 한 말씀은 위로는 대군을 속이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동료를 저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의 죽음은 죽어도 또한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거봐 아까 내가 얘기했지 자란이하고 운영이하고 제일 친한 사이라고. 지금 자란이 대사의 핵심은 뭐야? 대군은 저의 몸으로서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시옵소서. 운영이 허락해 주시고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대신 목숨을 걸고 있는 거지. 네 번째로 옥녀가 올리니 이러하였습니다. 서궁의 영광을 저도 이미 같이 하였는데 서궁의 애군을 저만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뭐라고? 나머지 궁녀와 함께 죽겠다. 저 혼자만 살려주세요라고 빌지 않을 거야. 곤강을도 같이 타고 옥석도 같이 타는데 오늘의 죽음은 그 죽을 바를 얻어왔으니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다른 궁녀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서궁에 궁녀들 5명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 제가, 내가, 운영이, 꿈속. 내 화의 서술자지. 내 화의 서술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대군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가 같아온데 과장. 능히 절개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그 죄 하나며 반성. 전후로 지은 시에서 대군께 의심을 보이고 끝내 바로 아뢰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둘이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자 궁녀들 모여 오늘 이러니까 자 시 한 수씩 지어봐 라고 해서 시를 지었는데 운영의 시가 참 좋다가 마지막에 누군가가 너무 그리워요 이런 내용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대군이 슬쩍 의심한 적이 있었었어. 서궁에 죄 없는 사람들 다른 4명의 궁녀가 저로 인하여 같은 죄를 받게 되었으니 그 죄가 셋입니다. 저는 죄를 하나, 둘, 셋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전부 다 큰 죄예요. 이와 같이 큰 죄를 셋이나 짓고도 산들 무슨 면목으로 살며 만약 죽음을 면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마땅히 자결하여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 살려주실 거예요? 살려주셔도 저 자결할 겁니다. 대군이 보기를 마치고 또한 자란의 초사를 다시 펴서 보시는데 노여움이 좀 풀리는 것 같았으므로 체크, 자란의 초사, 얘는 따로 체크할 거예요. 자란의 초사. 자란이 썼었던 그 글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인물의 운우예정을 사례로 들어서 운영을 두둔하고 내가 대신 죽을 거예요 라고 써놨었던 자란의 일종의 진술서. 좀 봐줘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속이 꿇어앉아 울면서 고하였습니다. 첫날 빨래하러 갈 때 성 안으로 가지 말자고 한 것은 저의 의견이었으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하게 청하였기에 제가 그 뜻을 안타깝게 여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리치고 따랐습니다. 운영이가 남자 만난 거에 책임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운영의 회절은 그 죄가 저의 몸에 있사옵고 운영에게 있지 아니하노니 그거 전부 다 제 책임이에요. 운영이 남자 만나고 연애한 거 다 제 책임입니다. 저의 몸으로서 김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시죠 라고 역시 대신 목숨을 걸고 있죠. 이에 대군의 노여움이 좀 풀어주어서 저를 별당에다 가두고 다른 궁녀들은 다 돌려보냈는데 우와, 운영이 아까 뭐라 그랬더라? 혹시라도 살려준다라고 해도 저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해놨는데 진짜 그날 밤 저는 비단 수건으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김생과 운영이 도망할 계획을 세웠으나 안평대군에게 이를 들켜서 운영이 자결을 했죠. 자, 요 부분 내용들은 다 중요해요. 궁녀들이 억압적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막아야 합니까? 운영의 죄를 죽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내용의 초서를 올립니다. 운영이 죽일 거예요? 네. 저도 죽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운영이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궁녀들의 절절한 토로가 담긴 초서를 읽고 안평대군의 노여움이 풀렸고 다른 궁녀 돌려보내고 운영이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놨었지만 운영이는 자결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죠. 어디가 있냐? 안평대군의 노여움이 풀린 이유는 뭐예요? 이 초서의 내용에 일종의 뭐 좀 공감을 했었단 얘기지. 그렇지. 그래. 그런 거는 이해해.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서 살펴볼게요. 위로 와서 핵심 코코 궁녀들이 올린 초사의 의미, 진술서의 의미, 운영과 함께 벌을 받겠다. 의리 쩔지. 운영을 옹호한다. 운영인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궁녀들이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과 성정을 지녔으나 궁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제도적으로 억압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사람 본성을 그렇게 막으려고 한다니 솔직히 네가 잘못한 겁니다. 대군이 이러한 초서를 보면서 노여움이 풀어졌었는데 이 궁녀들의 이 마음이 절절한 토로가 담겨져 있고요. 이러한 것에 마음이 움직였을 겁니다. 좀 더 확인하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살펴볼게요. 자, 지금까지 서술자 누구였지? 운영이었지. 운영이 죽고 나면 누가 서술자 된다고 했더라? 김생이 서술자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226페이지. 운영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김생이 이어나간다 라고 하면서 운영의 죽음 이후는 누구? 김생이 서술자가 됩니다.
운영이 죽자 김생은 절에 가서 운영의 명복을 빈다. 그 다음에 김생이 특이 중간에서 농간 부린 거를 알아서 특을 죽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자 특은 우물에 빠져 죽는다. 나쁜 놈은 결국에는 이렇게 죽더라 라면서 사필귀정. 김생은 몸을 정결히 한 후 식음을 전폐하고 가만히 누워 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라면서 비극적 결말.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두 사람 운영과 김생은 마주보고 슬피 울면서 왜 현실에서 사랑을 이룰 수 없었습니까? 능히 스스로를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유영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죠.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 소원이 없겠소. 원수인 종도 이미 없어졌고 누구 얘기하는 거야? 특 이야기하는 거죠. 통분함, 억울함도 사라졌을 것인데 어찌 슬퍼하여 마지 않는가? 자, 니들 원하는 다 푼 것 같은데 왜 계속 슬퍼하고 있어? 다시 인간 세상에 나오기를 얻지 못해서 한하는 것인가? 너네 둘이 만나다가 헤어진 게 한이었는데 어쨌든 죽어서 둘이 다시 만났고 너네들 원수 특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울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나와서 둘이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우리 두 사람은 다 같이 원한을 품고 죽어서 염라대왕이 그 죄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인간에 태어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염라대왕이 이렇게 소리를 보더니 얘네들 죽을 애들이 아닌데 억울하게 죽었네. 오케이, 다음 세상에 둘 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둘이서 사랑하게 해줘 라고 했는데 그러나 지하의 낙이 저승세계에서의 즐거움이 인간 세상보다 못하지 않은데 죽어서 만난 것도 충분히 우리에겐 충분해요. 하물며 천상의 낙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이따가 하늘로 올라갈 건데 하늘에서는 더 즐겁겠죠. 그러니까 굳이 괴롭게 인간 세상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이럼으로써 요거 내용상 잘 물어보는 파트예요. 인간 세상에 나아가기를 우리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거부했어요. 스스로 거부했어요. 요 멘트 중요해요. 다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지금 이 공간이 어디야? 전란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던 안평대군의 수성궁이야. 옛날에 안평대군 살던데 얘네 너무 착하지 않아? 안평대군 때문에 얘네들이 사랑 못하고 있었는데 안평대군 궁이 망가졌는데도 슬퍼해주고 있어. 보통 나 같으면 이 새끼 잘됐다 그 지랄을 하더만 이랬었을 텐데 그게 슬픈 거야. 대군이 한번 돌아가시자 고궁의 주인이 없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치가 이르지 아니하기에 그랬을 뿐입니다. 수성궁이 폐허가 된 모습에 슬퍼합니다. 안평대군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었군요. 따지면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있어. 게다가 새로 병화를 겪은 후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옥 같은 섬돌, 분 같은 담이 모두 무너지고 끊을까? 병화로 겪은 후에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옥 같은 섬돌, 분 같은 담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섬돌 위에 피어있는 꽃만 향기롭고 뜰에는 풀만이 깔려서 불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자연, 변화가 많은 인간사의 대비.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사라져버렸군요. 그래서 슬퍼요. 옆에다가 인생무상 하나 더 써놓을 수 있겠네. 아휴, 그 옛날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아니하였다고는 하지만 인간 세상의 변화의 쉬움이 이와 같거늘 인간사의 변화가 쉬움이 이와 같거늘 인간사는 엄청 숑숑숑숑 빨리 변해요. 인간은 혹은 인간의 일은 너무 쉽게 변해.
인간의 일은 너무 쉽게 변해. 그러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안평대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인가? 체크, 천상의 사람. 네, 우리 두 사람은 본래는 천상의 선인으로서 오랜 시간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는데 하루는 상제께서 태천궁에 앉아 저에게 옥동산의 과일을 따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제가 반도 따지면은 복숭아예요. 복숭아를 너무 많이 따서 운영과 같이 먹다가 발각이 되어 진세 인간 세상에 적하, 밑에 옆에 뜻은 귀양에 실려 내려가거나 내려온다 라는 건데, 인간 세상으로 어떻게 추방당해서 인간의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이전의 허물 내용 뭐예요? 반도를 많이 따다가 가지고 운영이랑 같이 먹던 것, 요 잘못을 용서하자 삼천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얼굴 앞에서 상제를 모셨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이유는 뭐야? 벌 받으러 내려온 거야. 틈을 타서 바람의 수레를 타고 다시 진세의 옛날 놀던 곳을 찾아보았을 뿐입니다. 진세, 추방당한 인간 세상에서 옛날에 놀던 곳, 안평대군의 궁이었었던 수성궁을 그냥 한번 찾아온 것 뿐입니다. 자,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운영이랑 김생은 원래 뭐였었다? 하늘에서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던 신선이었다. 적강 모티프. 천상의 존재가 죄를 지어서 인간계로 유배가 되는 모티브를 이야기를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자. 김생이 말을 마치고 눈물을 뿌리면서 운영의 손을 잡고 또 말을 했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버린들. 바다가 마를 일이 있나? 없죠. 돌이 불에 타서 없어질 일 있나? 그럴 일 없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도 우리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겁니다. 또 땅이 늙고 하늘이 거칠어진들, 영원히 우리의 원하는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존군, 유영, 당신과 서로 만나 이와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속세의 인연이 없었으면 어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속세의 인연이 있어서 당신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부탁합니다. 존군께서는 이 원고의 내용은 뭐예요?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지.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가셔서 영원히 저희들을 전해주시고 경솔한 사람들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김생이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대어 시 한 수를 읊었고 밑에 나오는 이 시 한 수 내용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꽃 떨어진 궁중엔 제비와 참새는 날고, 옆에다가 쓸까? 예전 그대로. 제비와 참새는 예전 그대로. 봄빛은 예와 같지만 봄빛도 예전 그대로. 주인은 간 곳이 없구나. 무슨 얘기하고 싶어? 자연은 그대로이지만 인간은 죽고 없어지는구나. 자연과 인간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쓸쓸함. 중천의 솥은 달은 차기만 한데
아직 푸른 이슬은 우위를 적시지 않았네. 내 마음 쓸쓸해질 거고 이 쓸쓸함이 더 깊어질 거예요. 운영이 받아서 시를 읊었다.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띠고 고운 꽃은 예전과 그대로 변함이 없어. 천년만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고운 봄빛은 그대로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오늘 저녁 여기 진세 지상에 와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놀며 옛 자취 수성궁을 찾아보려 했더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 뭐 때문에 수성궁이 흔적도 없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적시네.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자. 어디가 있냐. 오케이. 운영을 잃은 김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같이 상사병으로 세상을 뜰 겁니다. 운영의 죽음 이후 식음을 전폐한 김생 역시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천상에서 이룬 김생과 운영은 유영에게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정말 예쁘고 순수하게 사랑했었는데 그것 좀 잘 전달해 주세요. 이때 유영도 취하여 잠깐 누워있다가 산새소리에 깨어났다. 끊어. 여기 앞부분까지가 꿈이고 뒷부분부터가 현실인 거지. 꿈에서 현실로 들어옵니다. 꿈에서 깨어났어요. 강몽.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변빛은 창만한데 주변의 배경 묘사.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누구? 운영이하고 진생이가 사라졌단 얘기죠. 진생은 뭐야? 운영과 김생이 사라짐. 다만 빨간색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꿈에서 얘네들이 쓴 책인데 꿈에서 깼는데도 얘가 눈앞에 아직 있는 거죠. 이 책자는 무엇과 무엇을, 꿈과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꿈과 현실의 연결 매개체. 그러니까 꿈속 이야기가 진짜였군이라고 하면서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여해 줍니다. 유영은 쓸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두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에 지나치게 공감했죠. 이 신책을 거두고 김생이 기록한 책을 신성스러운 귀신의 책이다 라고 표현했고 돌아왔습니다. 장롱 속에 감추어 두고 때때로 읽어보고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자고 먹는 것을 전폐하였다. 명산을 두루 찾으며 그 마침발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네 사랑 이야기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얘 중간에 완전 먹어버렸는데 이거를. 잠에서 깬 유영은 망연자실한 채로 세상을 유랑합니다. 잠에서 깬 유영은 운영과 김생의 일을 기록한 책을 발견하고 이 책 중요하다고요. 이거를 보면서 그래 이렇게 사랑하면 뭐하나. 때와 장소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다 헛일인걸. 안평 대군이면 뭐하나. 죽고서 없어지는데. 현실적 삶의 유한성과 무한성을 깨달았어.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유랑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거지. 이렇게 화살표 하시면 되죠. 그게 바로 옆에 읽기 중 활동의 답이 될 거다. 다음 229쪽 보러 갈게요. 이 작품의 구조와 시점을 파악해 봅시다. 빨간색 체크. 거의 100%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외화와 내화에 다시 체크,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의 빈칸을 채우고 꿈과 현실을 나누어 봅시다. 지저분한 문제는 그런 거겠죠. 꿈이 끝나는 부분에 첫 어절을 쓰세요. 현실로 돌아온 부분에 첫 어절을 찾아 쓰시오. 그런 애들. 외화는 유영의 이야기고요. 술 먹고 수성궁의 궁터에서 폐허가 된 데서 잠들어. 내화 1, 유영과 운영, 김생이 서로 대화를 하고 내화 2에서는 운영과 김생이 과거 회상을 하는데 운영이 살아있을 땐 운영이가 이야기하고 운영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김생이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현실, 유영이 수성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듭니다. 외화. 유영이 수성궁에서 운영과 김생을 만나 그들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씁니다. 내화. 유영이 깨어나 김생이 쓴 책을 발견하고 세상을 유랑합니다. 외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 순서로 따지면 1, 2, 3 이렇게 되어 있다. 물론 진짜 시간 순서대로 따지면 2가 제일 먼저기는 하지. 이 둘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어쨌든 순서는 이렇다. 밑으로 내려와서 역시 2번 문제에다가 별표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의 시점이 이동하는 양상을 액자식 구조와 연관지어 봅시다. 그 효과를 설명해 보세요. 외화는 전지적 작가 시점. 내화에서 어디가요? 색깔을 바꿀 거예요. 내화에서 운영과 김생이 과거를 회상할 때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지가 지 얘기 직접 하면은 자신의 속마음을 엄청 잘 전달해 주겠지.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를 당사자가 직접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의 갈등과 내면 심리가 핍진하게 잘 드러나고 사건의 비극성이 애절하면서 애절하면서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니까. 자, 의외로 작년에 경항고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었던 거는 예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은서미는 이야기합니다. 남녀간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다. 그 이치를 따르지 못해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 비취, 궁녀가 외부인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나 이제 그 소문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죽겠다. 자라니, 말이 제일 많았죠. 남녀 간의 사랑은 당연한 건데 너네 둘이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걔네 둘이 만난 거 걔 운영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 옥녀, 그래 어차피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건데 나도 이들과 같이 죽겠다. 운영, 죄송합니다. 다 저의 죄입니다. 죽여주시죠. 죽이지 않으면 저 자결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5명의 궁녀가 이야기하는 대사의 포인트는 요거지. 궁녀는 궁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제도적으로 억압된 채 살아간다.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과 성정을 지녔는데 그것이 억압당하고 있다. 억압적 현실을 비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는 오히려 3번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안평대군, 김생, 운영, 궁녀들. 안평대군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다. 문필과 예능으로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궁녀들에게 있어선 외부와 차단된 채 본성과 자유의지를 억누르고 살아야 한다.
폐쇄적인 공간이다. 김생과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궁이라는 건 둘의 사랑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이다. 사회적 제약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에 저항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저항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다음 학생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작품의 주제를 말해 봅시다. 조선시대 봉건적 사회제도와 연관시켜 운영과 김생을 중심으로 본다, 궁녀들의 삶을 중심으로 본다 라고 해놨을 때 세 가지, 일단 여기에다 빨간색으로 네모해 놓고 얘네들 전부 다 잘 외워놓고 서술형으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외워두셔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조선시대 봉건적 사회제도와 연관시켜보면 인간의 본성을 가로막는 제도의 모순, 중세 봉건 질서가 이야기하는 비인간성. 야, 세상이 너무한다.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다니. 운영과 김생을 중심으로 보면 현실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 간의 비극적인 사랑. 딱 둘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운영이로 대표되는 궁녀의 삶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인간성의 해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딱히 보실 거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231조 빈칸만 몇 군데야. 빈칸이란다. 밑줄 몇 군데 그러 갈게요. 일단 체크할 포인트는 얘네들이지. 중세의 억압적 질서. 한문 소설입니다. 어쨌든 비극적 사랑 이야기다. 액자형 소설. 유영의 꿈속에서 운영과 김생은 직접 서술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래서 쟤네들이 직접 얘기해 현실감 있게 받아들인다. 갈등과 고뇌에 빠진 인물의 모습이 진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몽유와 액자라는 형식적 장치를 빌려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주제와 연관 짓는다면 운영이가 자결했다? 운영이 입장에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운영이 입장에서 보면 현실에 대한 절망이다. 중세 질서를 죽음으로 거부하는 거다. 나 세상에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어.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내가 세상 뜨고 말지. 김생도 운영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죠. 안평대군도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안평대군 아래에서 욕망을 분출했던 궁녀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궁녀라고 내가 이렇게 궁녀를 억압하니까 궁녀가 죽는구나. 궁녀들 앞으로 풀어줘야 되겠군.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외부 이야기에 유형도 현실적 삶과 유한성, 무상성을 깨닫고 망연자실해서 세상을 던집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다? 중세 봉건 질서에 대한 저항이다. 억압적 봉건 질서의 모순과 사회제도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적인 것이다. 됐을까요?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